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최근에 그 에너지 전환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참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분리수거를 똑바로 한다? 아니면 에너지를 적게 쓴다? 조금 더 돈을 투자하면은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바꾼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정말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이 적게 되고 우리가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 지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그 에너지의 전달 체계.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뭐 우리는 사실 주어진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성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단 정정할 게 있는 게요. 이쪽 분야 최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출연하면은 뭐 최고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김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이번에도 뭐 책 소개이자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던 얘기예요. 이게 그리드라는 제목의 책인데 번역서입니다. 제가 김 박사님과 알고 지낸 게 꽤 됐는데 좀 이 책 빨리 좀 번역하라고 그렇게 독촉을 했는데 이제야 나왔습니다. 타이밍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목만 보면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그리드. 우선 이 책 소개를 하기 전에 그리드라는 게 뭐예요? 사실 그리드라 그리면 사실 요즘 MZ세대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봇대, 전신주라고 말을 하는 그런 전선들이 그리드의 어떤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이 저자는 그리드라는 거는 정말 거대에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전기라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까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수력발전 댐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네, 뭐 화력 발전도 되고 원자력 발전도 되고 언론지상에서 무슨 발전이 올바르다, 필요하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전소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우리가 사용되는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망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콘센트를 찾아서 헤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센트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저자는 스마트폰의 회로 기판과 그에 있는 배터리부터가 그리드의 시작이다. 그래서 벽 속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전선들, 그리고 변압기, 변전소, 또 변전소를 연결하는 배전선로, 그리고 송전선로, 그러한 가장 큰 거대한 시스템이 바로 그리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그리드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예. 전력망, 아니면 전력선, 아니면은 전력 개통 이렇게 그 업계에서 쓰는 용어를 쓸까 했는데 그리드가 담고 있는 방대함을 고려를 하면 그리드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전송하고 연결해주는 거대한 어떤 기계 장치의 총체적인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드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석유다. 그러면 저기 멀리 중동에서 시추를 하고 갖고 와서 정제를 하고 이게 뭐 주유소로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도시가스망을 통해서 온다거나 하면서 우리한테 오는 그런 인프라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전기라는 것에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좀 다른 특성은 좀 뭐가 있어요? 일반적인 물리적인 그 우리의 연료와 아니면은 전기라는 것의 유통망의 특징은 뭐가 좀 달라요? 가장 전기가 다른 에너지원이랑 차별되는 특징은 저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배터리 저장을 하죠. 근데 충분히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최근에 뭐 전력 저장 장치라고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 있게 아주 큰 용량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기공학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되면 언제나 공급과 수요는 일치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만큼 생산한다라는 측면이 가장 다른 에너지원을 다른 게 석유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전기는 연결을 해서 소비지까지 딱 생산한 만큼 즉각적으로 소비를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수요만큼 정확하게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도 여기 조명도 2개 켜있고 방송 설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녹화가 끝나면 이걸 다 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전기를 많이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기를 적게 쓸 때도 있고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기를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보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선이 있거든요. 이를 나타내는 신호가 있어요, 시스템에. 그걸 주파수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60Hz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오차 허용률 까지는 전체 시스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데에서 전체의 어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60Hz에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수요 공급이 같다는 걸 말을 하고, 주파수가 떨어지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니까 뭔가 추가적인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시간은 아니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전거 타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페달을 균형감 있게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발전 장치도 수요가 계속 변동을 하는데 그런 균형감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계속 변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쓰는지는 제 마음인데, 제가 이 전기를 쓰는 거를 저 멀리 있는 어딘가에서 만드는 발전원이 이거를 딱 맞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물리적 기계 장치로서 자동으로 맞춰주는 관성의 법칙도 있어요. 수요가 변동을 하면 그 예를 들면 동기 기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지금 되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갑자기 물어보도 훅 들어오시는데, 이게 돌아가는 장치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수요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피드백 루프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감지를 해서 적절한 동작을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또 구축을 했고요. 그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AGC라고 해서 Automotive Generation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동 발전 제어라고 해서 그러한 변동폭들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뭐 기자님이 조명 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 갑자기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이탈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여름철 무더위가 심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준비한 전기량보다 더 많은 전기 수요가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그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정전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떤 날씨 또 어떤 시간대에는 이 정도의 전력 수요를 가질 것이라고 하루 전날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을 여러 발전회사들이 준비하도록 전력거래소가 그런 것들을 모의 실험을 하고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기준 발전량들을 뭐 15분 단위, 30분 단위로 급전 계획과 급전 지시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실제는 언제나 예상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변동하는 양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변동하는 양을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 전력을 준비를 해놔요. 그걸 예비력이라 표현하는데, 근데 그 예비력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예비력이 있고,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대형 좀 규모 있게 준비하는 예비력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측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 용량도 가지고, 또 문제가 크게 생기면은 또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또 용량을 가져서 어떤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 전력 시스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네. 전기가 운송을 하기가 어렵다, 전기가 저장이 안 된다,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전기가 운송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뭐 나는 지금 여기서 전기 만드는 게 아닌데 쓰고 있고, 네, 맞아요. 저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나는 노트북도 쓰고 핸드폰도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에너지 전환과 우리가 앞으로 처해질,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선 그러면 전기를 저장하는 게 어렵고 운반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일상적으로는 전기를 저장해서 쓰고 있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개별적인 배터리가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가 저장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단위가 다른 게 뭐 그냥 1와트, 2와트 이런 와트 단위인데, 발전기는 기가와트, 그러니까 10의 구승 단위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용량이거나 아니면 500메가와트, 뭐 어떻게 보면 단위 자체가 다른 그 큰 대형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변동을 유지할 만큼의 전기 배터리를 갖는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별 배터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전력 저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뭐 테슬라가 뭐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대형 배터리도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돈이 있으면 불가능한 건 아닌 상황까지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전기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낮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쓰기에는 여전히 비싸다라고 보는 부분이, 낮에 저장했다가 저녁에 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비싸고 그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자는 지금 현재 배터리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한 3분의 1 정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많이 생각보다 싸진 상태고, 그렇지만 더 많이 싸져서 한 3분의 1 정도 더 싸지게 되면 그런 충분한 저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되게 좀 앞서가는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그런 배터리를 결합한 시스템이 이미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는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호주는 광활하죠. 도심지가 있고 전기 생산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노후화된 전력망도 있고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니까 어떤 전력 수요지에 태양광을 만들고 송전선로 대신에 배터리를 구축을 해서 자체적인 전력 소형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렴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는 그런 결합한 시스템의 경제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일부 연구 결과나 일부 선행적인 결과가 있는데, 적어도 보편적인 전 세계의 어떤 공통적인 그냥 기본 원리로서는 배터리가 충분히 현재 전기를 저장할 만큼은 비싸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에너지 전환하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전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태양광과 풍력 같아요. 석탄은 일단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세먼지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유해 가스도 역시 물질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은 가급적이면 빠르게 폐쇄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지가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석탄 발전이 현재 전력 생산의 한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근데 그럼 재생에너지를 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태양광도 뭐 전남이나 아니면은 제주도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태양이 더 남쪽으로 갈수록 태양이 더 풍부하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바람이 더 잘 부는 지역이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공급지와 수요지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은 도시로 다를 텐데, 그러면 송전선로를 또 깔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만들어 놓는데 자동차가 이동할 고속도로가 없는 상태이고요. 또 고속도로는 만들었는데 우리 집까지 가는 어떤 간선도로나 작은 골목길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드가 없다는 거는. 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무언가 설치는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발전기는 있는데 전기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태양광은 아까 전에 저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낮에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낮에는 그게 일하고 밤에는 다 자나? 그리드가 그걸 딱 맞춰줘야 된다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태양광 자체가 뭐 2%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여러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 2030 계획과 같은 뭐 2030년에 20%의 재생에너지를 하고, 또 혹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60%에서 80%까지 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활용을 해도 태양광의 이용률이 한 20% 정도 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정도에서 100% 출력하는 그 시간대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2시에서 3시 사이 어떤 태양의 양이 가장 많았을 때 그때 태양광에 많은 전력을 내는데, 반대로 말하면 저녁 10시나 12시가 되면 태양광은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드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리드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대 발전량이 낮 시간대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리드가 보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생산되기도 하지만 우리 집 가까이, 우리 집 뭐 베란다나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지역 발전, 우리가 온사이트 발전 아니면 분산 발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분산 발전은 형태로 된다면 지역에서 생산한 그 전기를 변압시켜 가지고 우리 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시설이 또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변전소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또 배전선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설치가 되거나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죠. 게다가 과거에는 수유지는 전기를 사용만 하는데 예. 수유지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전기를 생산해서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기 배선, 전선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그때 석탄 떼서 전기 만들면 우리가 야 전기 많이 필요하다 그럼 석탄 더 넣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추어 가는 건데, 뭐 태양광은 그냥 해날 때 전기 나는 거니까 해날 때 나는 거고, 풍력은 바람 불 때 나는 거니까 바람이 나는 거고. 근데 저는 전기가 더 필요한데요 그랬을 때 그 그리드가 그걸 매칭을 못 시켜준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작으니까 어느 정도 오차범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요제 공급지가 다르고 특정 대형 발전소가 있는 곳 중심으로 송정선로가 건설이 됐고, 또 배전선로 역시 그러한 지금 현재 전력 수요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예. 이제 공급지도 다르고 수요지도 되고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리드의 재설치 아니면 재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떤 데는 덜 필요한 데도 분명 존재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석탄이든 아니면 재생에너지든 동일한 거는 최고 시점의 생산량 아니면 최고 수요를 기준으로 그 선로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산을 100을 했고 평균은 30을 생산을 하는데 예. 최대는 100을 한다면 100이 될 때 이게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100이 될 때 나가는 길이 70밖에 안 되면 30은 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100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태양광을 더 많아지게 되면 길을 150으로 만들고 200으로 만들어야 그 최대가 생산할 때 가는데, 만약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은 우리가 만들긴 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아까 전에 말해서 뭐 다행스럽게, 물론 조금 이야기를 정정한다면 전력 저장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비싸요. 현재 시점에서 비싸기 때문에 미래에는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뭐 한 10년 뒤의 미래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어느 정도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계산해야 될 시점은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급적이면은 망을 보강해서 필요한 곳에 전송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빽빽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전력망이라는, 예를 들면 우리도 똑같은 게 우리가 최대 한계까지 무언가 전자 제품을 쓰게 되면 망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배전선로나 아니면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에 근접하게 무언가 그것들을 빡세게 돌리게 된다면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 상당히 전기 시스템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면 그쵸, 그냥 아유 네. 망가졌구나 그럼 고치세요 그 AS 기사 부를게요 이게 아니라 네. 아예 블랙아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블랙아웃이 되면 전기를 못 쓰게 되고, 만약에 머니투데이 주변에서 그 블랙아웃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이제 지역적인 블랙아웃은 브라운아웃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예. 된다 그러면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런 그리드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된다,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태양광을 더 깔고 풍력을 더 깔고 아니면 원전을 새로 짓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깔아도 지금에 있는 전력망이나 전력 체계로는 이걸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거를 그냥 바꾸면 되는 거, 바꾸면 그냥 바꿔지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시간이나 그런 거는 뭐 괜찮은 거예요?